비가 갠 저녁이었어요. 2025년 9월 일요일 저녁 7시 10분. 거실 스탠드만 켜놓고 아버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맨 뒤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손끝에 걸렸어요. 라벨에는 삐뚤하게 여름 라디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 뿐이었지만 곧 낮게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름 나는 결국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라디오 DJ의 멘트, 사연을 읽는 낭독, 그리고 사이사이로 아버지의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다 삼킨 말들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아버지가 평생 꺼내지 못한 한 장의 여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멈춰 선 여름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을 같이 찾아볼게요. 잠깐의 잡음 뒤에 또렷한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주소는 기억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질 않네요.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도 딱 멈췄습니다. 이 테이프를 끝까지 들으면 오래 닫아둔 아버지의 서랍 그리고 제 마음의 서랍도 함께 열릴 것 같았거든요. 왜 편지는 보내지 못했을까? 그 이름은 누구였을까? 서랍 아래 칸에서 사진 뭉치를 찾았습니다. 햇빛에 바랜 가장자리, 뒷면에는 번진 볼펜. 글씨가 남아 있었죠. 사진 뒷면 한쪽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해오름 사진관 1998년 8월. 테이프 라벨의 여름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앞면에는 강가 난간의 기대선.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빛에 날아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난간 그림자 아래 흐릿하게 눌러쓴 글자 하나가 읽혔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사진관 도장 1998년 8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속 아버지의 말. 보내지 못한 편지, 기억나는 주소, 잊힌 이름. 단서들은 제법 가까이 모여 있었지만 그 사이에 꼭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름. 라디오 사연이라면 방송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수첩에서 1998년 달력을 펼쳐보니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2번, 옆에는 밤 10시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아버지는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끝내 부르지 못했을까요? 저는 먼저 사진관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여름의 시작과 끝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을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진관 문을 밀고 들어가니 오래된 약품 냄새와 함께 낡은 종이의 기척이 먼저 반겼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렸습니다. 혹시 이 도장 여기에서 찍으신 거죠? 주인은 사진 뒷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998년 여름. 그 해가 유난히 더웠지. 혹시 이 사진을 맡긴 사람이 기억나세요? 주인은 먼 기억을 더듬듯 서랍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름은 없고 메모만 있네요. 2장 추가 받는 곳. 무등교 앞 정류장. 그게 다예요. 저는 사진 앞면의 실루엣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난간의 기대선 2 사람, 그리고 뒷면의 단어 하나. 고마웠습니다. 그 글씨 맡긴 분이 직접 썼나요? 주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운터에서 바로 적던데요. 급해 보였어요. 사진 나오면 밤
시 전에 찾겠다면서. 밤 10시. 이장에서 본 수첩이 동그라미와 겹쳤습니다. 라디오 사연이 읽히던 시간, 무등교 앞 정류장,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라는 한 줄. 그분이 다시 왔나요? 그날 밤 한 청년이 왔죠. 현금으로 계산하고 사진 2장을 재빨리 챙겨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떤 여자가 혼자 와서 같은 사진을 한 장 더 찾았어요. 영수증은 없었지만 뒷면 글씨를 보여주면서 맞으면 팔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못 팔았고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같은 사진을 서로 다른 사람이 찾았다면 거기에 적힌 고마웠습니다 하는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건네진 말이었을까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장부 사이에 끼어 있더군요. 미수령 접수증 반쪽이에요. 주소가 반쯤 번졌지만 달맞이 삼길이라는 글자는 보이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소는 남았는데 이름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테이프에서 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주소는 기억나는데 이름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다음 단서는 달맞이 삼길, 그리고 밤 10시. 라디오였습니다. 길을 나서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테이프의 문장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밤 10시 고마웠습니다. 저는 무등교 앞 정류장을 지나 하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바람은 선선했고 난간 위로 스치는 풀 그림자가 물에 흔들렸습니다. 그 여름 아버지는 누구에게 고마웠을까요? 저는 처음에 연애의 기억을 떠올렸지만 곧 멈췄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의 떨림은 설렘보다는 망설임에 가까웠거든요. 미안하다와 고맙다 사이. 어딘가에서 멈춘 사람의 호흡. 정류장 옆 안내판에는 낡은 버스 노선도가 붙어 있었고 아래쪽으로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달맞이 3길 종점에서 도보 6분.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주소는 점점 또렷해지는데 이름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사진 뒷면의 글씨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바로 위 아주 옅은 흠집 같은 선이 보였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글씨를 쓰기 전에 다른 문장을 적다 지운 것처럼 종이가 눌려 있었습니다. 짧은 3글자 자리. 그 자리에 아버지가 지우고 남긴 이름의 자국이 있었을까요?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 말고 마지막 장 사이에서 얇은 영수증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해오름 사진관 현상. 세컷 1998년 8월. 수령 하이픈. 옆은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래에 볼펜으로 덧댄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받는 곳 달맞이 3길. 12 공중전화역. 아버지는 편지를 보내지 못했고 사진만 2장 더 찾아 밤 10시 전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사진을 또 찾은 사람. 그 사람은 사진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책상에 접수증 조각과 사진, 장부에서 받은 반쪽 쪽지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주소는 2번 반복되었고 라디오 시간은 한 번 더 동그라미 쳐졌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장부터 저는 달맞이 3길을 향할 겁니다. 공중전화 옆 누군가의 여름이 멈춰있던 자리로. 그리고 밤 10시가 오기 전 그 빈칸을 채울 단서를 찾을 겁니다. 달맞이 3길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는 사라지고 작은 화단만 남아 있었어요. 안내판 아래에 붙은 오래된 철거 안내 스티커를 손끝으로 더듬다 보니 2012년 철거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읽혔습니다. 저는 화단 옆 난간에 앉아 사진과 쪽지를 펼쳐 놓았어요. 아버지가 적어둔 주소, 밤 10시라는 메모, 그리고 사진 뒷면에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편지를 받았어야 했고 누군가는 이름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체통도 전화부스도 그 시간을 기억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구멍가게 앞에서 의자를 닦던 할아버지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공중전화가 있었죠? 여름밤이면 찾는 사람이 많았나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많이 오던 해였어. 밤마다 젊은 사람들이 전화하러 왔지. 10시 땡 하고 급히 뛰던 청년도 있었고 저는 수첩을 꺼내 10시 땡 급히라고 적었습니다. 그 말은 테이프 속 아버지와 겹쳤습니다. 화단 앞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10시를 앞두고 아버지는 이곳에 왔을까요? 아니면 오지 못했을까요? 두 장의 사진 중 하나는 전해지지 못하고 하나는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대답 대신 제 걸음은 자연스레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두 실루엣이 기대 선 난간이 있는 곳으로 강변 난간에 기대 서자 바람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오래전 찍힌 그 사진과 같은 구도 같은 각도. 저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확대해 그때를 맞춰 보았습니다. 사진 속 실루엣 옆 난간. 기둥 간격을 세어보니 정확히 세 번째. 기둥 앞에서 글씨가 눌려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입 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강변을 지나던 아주머니가 제 손의 사진을 힐끗 보시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저 구도 옛날에 많이 찍었죠. 비 크게 오던 여름엔 여기까지 물이 찼다니까.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여름 이 근처에서 누군가를 찾는 방송을 들으신 적 있나요? 라디오에서요. 아주머니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밤마다 라디오 틀어뒀죠. 그런데 한 번은 도중에 다른 소식으로 바뀌면서 노래도 끊겼어요. 비 피해 뉴스로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방송 도중 교체라고 적고 아버지가 결국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고 한 이유를 더듬었습니다. 물결을 보며 저는 마음속 문장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구조처럼 단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붙잡아준 밤, 그리고 사진은 그 밤을 기억하기 위해 남긴 표식. 그 표식을 따라가면 이름 대신 역할이 먼저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역 라디오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998년 여름밤 10시대 편성표와 청취자 사연 코너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래된 종이 상자에서 꺼낸다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 뒤 담당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해 8월 마지막 주 밤 10시 코너가 도중에 교체된 날이 있네요. 집중호우 특보로. 그리고 한 장의 요약본을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엔 사연 제목만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을 찾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확대해서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사연 말미에는 달맞이 삼길 공중전화 옆에 두겠다는 문장과 함께 이름을 기억나면 방송에서 부르겠다는 다짐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방송은 중단되었고 사연은 다음 회차에서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잡음 뒤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이어졌고 그 사이에 희미한 종소리.
같은 소리가 스쳤습니다. 버스 도착을 알리는 짧은 신호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무등교 정류장 막차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밤 10시.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이름은 결국 방송에서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연의 제목은 그 밤의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맞이 3길 12번지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 옆이라고 적힌 그 주소, 지금은 작은 주택이 리모델링되어 다른 이름의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 옆에 낡은 우편함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안에 오래된 전단지와 영수증 몇 장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1998년 가을의 공과금 고지서 조각이 나왔습니다. 낡은 잉크로 적힌 수치인 칸은 번져 있었고 그 옆 비고란에 누군가 연필로 적어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 10시 전화 확인.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이곳을 지났습니다. 사진 2장을 들고 10시 전에. 그러나 폭우특보로 방송은 끊겼고 공중전화 옆에 누군가를 위한 봉투는 혹시 그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사진관에는 같은 사진을 찾는 또 다른 사람이 왔고요. 집으로 돌아와 테이프와 사진, 쪽지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순서를 붙였습니다. 고마운 분을 찾습니다. 달맞이 3길. 밤 10시. 고마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딱 하나만 비어 있습니다. 이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집의 예전 이웃을 찾아가 보겠다고요. 그 여름 이 골목과 정류장을 오가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 밤의 봉투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름 대신 남아있는 단어들. 고마움, 약속, 10시 그 단어들이 결국 누구를 데려오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달맞이 3길에서 오래 살았다는 구멍가게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과 쪽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 여름 밤마다 공중전화 옆에 누가 서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란 우비 입은 젊은 여자 있었지. 비가 쏟아져도 자리를 안 뜨더라고. 혹시 이름을 기억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윤하고 부르던 것 같긴 한데. 달맞이 3길 12번지. 쪽 하숙집에 살았죠. 저는 메모장에 윤 하숙집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산대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쪽지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동네 비상 연락망을 적던 메모라며 반쯤 번진 글자. 사이로 달맞이 3길 12윤이 보였습니다. 나는 쪽지를 접어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초성 하나가 손에 들어왔다고. 그날 밤 10시를 기다리던 사람은 분명히 이 골목 어딘가에 살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 테이프의 뒷면을 재생했습니다. 잡음 뒤로 아버지의 젊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라디오국에 맡깁니다. 이름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사진 2장은 달맞이 3길. 공중전화 옆에 두겠습니다. 한 장은 제게 남기고 한 장은 당신께. 아버지는 그날 밤의 장면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물이 불어나 다리가 막히던 길, 낯선 여자가 노란 우비를 벗어 건네며 어르신을 부축해 건너게 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고마웠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이야기. 주소는 기억납니다. 달맞이 3길. 그런데 이름이 생각나질 않네요. 나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찾으려 했던 건
사랑의 주인공이 아니라 삶을 붙잡아준 누군가였다. 그래서 사진 뒷면이 글씨는 고백이 아니라 기록에 가까웠다. 고마웠습니다. 한밤의 구조, 비처럼 남은 감사. 라디오가 끊긴 그날 아버지는 약속대로 사진을 두고 돌아왔을까? 아니면 방송이 끊어진 바람에 약속을 미룬 걸까? 나는 아버지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도 이 테이프 안에 머물러 있었다. 다음 날 지역 라디오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998년 여름밤 10시 프로그램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잠시 뒤 담당자는 오래된 요약본을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 고마운 분을 찾습니다. 요약본 말미엔 메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폭우 특보로 중단. 다음 회차 이관 불가. 사연자 문의 무등교. 정류장 달맞이 3길. 그리고 수신 대상 윤추정이라는 연필 글씨. 나는 그 연필 자국을 확대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비어있지만 윤이라는 초성은 다시 확인되었다. 이면지 한쪽에는 라디오국 보조작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나는 그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방송이 끊겨서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의 중년.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연자 분이 팩스로 보내신 원고를 잠깐 맡아둔 기억이 납니다. 달맞이 3길 공중전화역. 그리고 이름이 떠오르면 부르겠다. 문장 끝이 그렇게 맺혔죠. 나는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 팩스가 남아있다면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떠올리듯 답했습니다. 찾아볼게요. 남아있다면 당신이 그 약속을 마저 부를 수 있도록. 저녁 무렵 라디오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찾았어요. 사연 보관함 맨 아래에요. 나는 곧장 라디오국으로 향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팩스 용지가 반쯤 색이 바랜 채 접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 연필로 쓴 덧말이 또렷했습니다. 고마운 분을 찾습니다. 사진 한 장을 달맞이 3길 공중전화 옆에 두겠습니다. 이름이 떠오르면 그 아래 작게 적힌 세 글자의 초성이 보였습니다. 이응시온미음. 나는 얼어붙은 손끝으로 종이를 쓸었습니다. 윤 그리고 선미, 서미. 불완전한 조각이지만 처음으로 이름의 형태가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봉투 바닥에는 눌려 말린 작은 흔적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흔히 주워 볼 수 있는 가느다란 들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절반은 찾았어요. 남은 절반은 제가 부를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디오국 봉투를 가방에 넣고 달맞이 3길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연세 지긋한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진과 쪽지를 보여드리며 오래전 세입자에 대해 여쭙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비 많이 오던 해 노란 우비 입은 처녀가 살았죠. 밤마다 공중전화 갔다 오곤 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성이 윤이었을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맞아요. 이름은 끝까지 또렷이 못 외웠는데 공각은 고지서에 윤상까지는 봤죠. 저는 숨을 고르고 팩스 용지의 초성 이응시온 미음을 떠올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서랍을 뒤져 얇은 종이 한 장을 내주셨습니다. 예전 하숙비 수납장부에서 뜯겨 나온 메모였고 모서리에 흐릿한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상미? 저는 그 종이를 조심히 접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밤 10시에 전화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이름을, 누군가의 감사 인사를요. 동주민센터 기록보관 창구에 들렀습니다. 1998년 여름 수해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하자 직원은 낡은 파일, 상자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명단의 끝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야간 통행 유도 노약자, 보행 보조 항목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 윤상미.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같은 칸 비고란에는 우비 지급 공중전화 인근 배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란 우비를 벗어 건네던 사람. 아버지의 사연은 사랑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을 붙들어준 누군가를 찾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상미. 팩스의 초성과 하숙집 메모 그리고 자원봉사 명단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고란에 적힌 현장 책임, 정류장 안내 조장, 박땡땡을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단서는 조장이었습니다. 라디오국 보조작가에게 다시 연락해 조장 이름을 전했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스튜디오 옆 보관함에 청취자 음성 메시지 테이프가 있어요. 포구 다음날 전화가 몇 통 왔거든요. 라디오국을 다시 찾았을 때 작은 카세트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떨리는 여성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어젯밤 사진 잘 받았습니다. 방송이 끊겨서 혹시 못 전하실까 봐요. 저 달맞이 삼길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잡음이 길게 섞이며 끝부분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초반 몇 음절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윤상.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프레임에서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류장 안내 조장 박땡땡입니다. 어젯밤 통행 유도에 함께한 자원봉사자 성함은 윤상미였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그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름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려 했던 그 이름이 이제 제 손 안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조장이라는 분을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펼치더니 페이지 모서리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노란 우비를 벗어 어르신에게 씌워준 젊은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윤상미. 사진관 근처 하숙집에 살았고 야간엔 공중전화 옆을 지켰죠. 저는 묻지 않아도 떠오르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 행방을 아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수해가 잠잠해진 뒤 단정히 인사하고 떠났죠. 다음 주에 타 지역으로 간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 누군가에게 전해달라며 봉투를 하나 맡겼는데 비에 젖어 주소가 번져 반쯤만 읽혔어요. 정시 댁까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성이 정입니다. 침묵이 짧게 흘렀고 그는 수첩 속 얇은 메모 조각을 제게 건넸습니다. 달맞이 3길 밤 10시. 사진 한 장. 윤상미. 저는 그 조각을 손에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못다 부른 이름을 제가 불러야 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기 위해 남은 단서를 마지막까지 모아보겠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께 받은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윤상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손끝에 걸렸죠. 주민센터 기록복 안창구에 들러 1998년 여름 봉사자 명단을 부탁드렸어요. 담당자분이 낡은 파일을 꺼내 오래된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있네요. 윤상미. 그분이 조용히 읽어주셨어요. 나는 속으로 이름을 몇 번이고 따라 불렀습니다. 입술에서 윤상미라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풀려나왔어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끝내 부르지 못한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명단 옆 비고란에는 우비 지급 공중전화 인근 배치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비가 오던 밤의 색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버지의 테이프에서 들리던 숨소리도 함께 떠올랐어요. 내가 찾고 있는 건 사연의 낭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였다는 사실이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이름을 한 번 더 조용히 불렀다. 주소는 오래되어 바뀌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게시판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별빛 작은 도서관 개관 축하라는 오래된 기사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기부 윤상미. 그 한 줄이 등불처럼 보였어요. 나는 도서관 위치를 메모장에 적고 길을 그려보았다. 지도를 접어 넣으면서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꼭 만나보겠다고요.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길에 강가를 스쳐 지났고 물비린내가 아주 옅게 남아있었다. 20해가 지나도 어떤 냄새는 시간을 데려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서 있는 오늘과 1998년 여름 사이의 선이 조금 가까워졌어요. 작은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혹시 윤상미 님을 아시나요? 저는 사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선생님이 수첩을 넘기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자주 오셨어요. 요즘은 바쁘신가 봐요. 안부를 전해드릴까요? 부탁드릴게요. 이 사진과 제 연락처 그리고 짧은 글도 함께요. 나는 봉투에 사진 사본과 메모를 넣어 건넸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날 밤의 감사 인사를 이제야 전합니다. 연락 주시면 조용히 찾아뵐게요. 선생님은 봉투를 소중히 받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지만 목 뒤쪽엔 지난 시간이 온기가 오래 머물렀어요. 도서관 문을 나서며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못다 쓴 문장 아래 제 문장을 이어 적었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을 안전으로 건너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펜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골랐다. 라디오에서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제가 부를 차례 같아요. 봉투 겉면에 윤상미 님께라고 또박땡땡 적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떨렸지만 떨림까지 포함해 제 마음이었어요. 편지를 접어넣고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도서관에 이 편지를 맡기고 라디오국에도 한 번 더 연락해 볼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이어야 한다. 그 생각이 오늘 밤 내 등을 부드럽게 떠밀어 주었어요.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다. 연락이 닿았다고 했다. 내일 오후 잠깐 들르시겠다고 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 사진을 다시 펼쳤다. 뒷면에 고마웠습니다가 눈을 붙잡았습니다. 이 문장을 오늘이 아닌 그날 밤에 전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말이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잠들기 전 테이프를 끝까지 들었다. 아버지의 젊은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끊긴 문장마다 짧게 호명해 보았다. 윤상미. 입술에 남은 소리에
온도가 밤새 식지 않았다. 내일은 묻지 못했던 질문을 차분히 건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나게 되면 먼저 감사 인사부터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끝내 붙잡지 못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보겠다. 작은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앞면을 오래 바라본 뒤 뒷면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이 여기 있네요.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목이 메어 잠시 침묵했다. 우비를 건네셨죠. 물이 불어서 다리가 막힌 밤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한 분이 끝까지 다리를 못 건너시길래요. 젊어서 겁이 없었나 봐요. 사진 2장 이야기를 꺼냈다. 한 장은 집으로 돌아왔고 한 장은 공중전화 옆에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웃듯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그 한 장을 받았어요. 뒷면의 한 문장 때문에 잊지 못했죠. 라디오가 특보로 끊겼던 순간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꺼내 건넸다. 아버지가 못다 쓴 편지에 제 문장을 보탰어요. 그녀가 봉투를 품에 넣었다. 그날의 빈칸을 오늘 메울 수 있겠네요. 말끝에서 마음이 느리게 풀렸습니다. 이름을 입 밖으로 옮길 준비가 절반쯤 끝난 듯 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 안쪽에 마른 들꽃이 눌려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옆 봉투에 들어있던 꽃이에요. 혹시 누가 찾을까봐 책 속에 끼워두었죠. 나는 팩스 봉투 바닥에서 보았던 같은 꽃을 떠올렸다.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같은 사물을 간직해 온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름보다 마음을 먼저 기억하게 되었다는 말을 그녀가 천천히 꺼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이름이 늦어져도 마음은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여름을 겹쳐 읽듯 질문과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라디오국에 남겨둔 음성 메시지 이야기도 나왔다. 폭우 다음 날 짧은 확인. 전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끝부분이 잡음에 지워졌다는 사실을 전하자 그녀가 씩 웃었다. 그래도 시작은 들으셨죠. 윤상. 내 혀끝에서 남은 두 음절이 자연히 완성되었다. 미. 한 글자씩 메운 이름이 문장처럼 서 있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시 불렀어요. 윤상미. 집에 돌아와 테이프를 디지털로 옮겼다. 끊긴 호흡 사이를 여러 번 되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문장 아래 내 문장을 덧붙여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1998년 여름 달맞이 3길. 공중전화 옆. 이름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고쳐 썼다. 이제 제가 부르겠습니다. 윤상미님 고맙습니다. 라디오국에 전화를 걸어 짧은 사연 낭독 시간을 부탁했다. 수화기 너머로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음 주 밤 10시 이전. 약속의 시각에 약속이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 봉투, 들꽃을 나란히 두었다. 세월이 가져간 것들 사이에서 남아준 것들을 세어보았습니다. 내일은 도서관에 들러 그녀에게 시간과 채널을 전하겠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한 장의 여름이 마지막 줄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라디오 앞에서 한 번 더 또렷하게 부르는 일뿐이었어요. 도서관에 다시 들렀어요. 방송 시간을 전해드리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요. 그 밤이 길었지요. 그녀가 낮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제는 짧게 끝맺어 보려고 해요. 사진 뒷면을 함께 다시 읽었어요. 고마웠습니다. 라는 5글자가 그날의 숨처럼 남아있더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괜찮으시다면 이름을 제가 불러도 될까요? 그녀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불러주시지요.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으로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늦은 인사는 그래도 인사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대본을 고쳐 썼어요. 첫 문장은 아주 짧게 두었지요. 고마운 분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테이프에서 남은 문장을 옮기고 제 문장을 덧댔어요. 이름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끝 문장은 오래 망설이다가 단정히 적었어요. 이제 제가 부르겠습니다. 윤상미님 고맙습니다. 읽어보니 호흡이 조금 빠르더라요. 문장 사이를 한 박땡땡자씩 벌려 적었어요. 종이를 접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천천히 읽자요. 늦었던 시간이 오늘을 재촉하지 않게 하자요. 손끝이 덜 떨리도록 여러 번 소리 내어 연습했어요. 목 끝이 뻐근해질 즈음에야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더라고요. 방송 전날 그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녀가 나긋하게 대답하시더라요.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듣지요. 저는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려 해요. 괜찮으시지요? 괜찮지요. 그날의 빚은 이름으로 갚으면 돼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생각보다 부드럽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사진 들고 대본을 가지런히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어요. 문장을 따라 목소리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만큼 마음이 가까워진다요. 그 생각으로 긴장을 달랬어요. 잠들기 전 저는 아주 작게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윤상미님. 부르고 나니 밤이 덜 어두워졌어요. 약속한 시각이 되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고 첫 문장을 열었지요. 고마운 분을 찾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스로 놀라울 만큼 차분하더라요. 1998년 여름 달맞이 3길 공중전화 옆 젖은 밤을 건너게 해 주신 분께 인사드립니다. 한 박땡땡자 쉬고 아버지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이름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줄을 또렷하게 읽었어요. 이제 제가 부르겠습니다. 윤상미님 고맙습니다. 끝 단어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목과 가슴이 동시에 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요. 라디오의 불빛이 아주 작게 떨리다가 이내 멎었어요. 그때야 손이 천천히 가라앉았지요. 늦게 불러서 미안합니다. 이 한 줄을 덧붙였어요. 인사는 결국 도착한다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정한 5글자가 다시 제 가슴을 두드리더라요.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난간 앞에 잠깐 섰어요. 물비린내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사진 속 자리와 오늘의 자리를 겹쳐보니 멈춰있던 시간이 한 칸 앞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어요. 윤상미님. 불러드리고 나니 마음속 빈칸이 작아졌어요. 빈칸이 줄어드는 만큼 다음 장이 보이더라요. 내일은 앨범에 오늘 날짜를 적겠다요. 그리고 뒷면에 5글자를 한 번 더 남기겠다요. 고마웠습니다. 이 말이 우리 모두의 여름을 조금씩 앞으로 밀어 주길 바랐어요. 강변 난간으로 나갔어요. 사진 속 자리와 같은 각도를
천천히 찾아보았어요. 노을이 얇게 번지는 물결을 보며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어요. 윤상미님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안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지요. 아버지께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약속을 이었어요. 목 안쪽이 따뜻해지며 숨이 길어졌어요.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난간을 떠나며 사진 뒷면을 손끝으로 쓸었어요. 5글자가 손에 남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어요. 빛이 부드럽게 꺼지더라고요. 오늘이라는 페이지에 작은 접힘이 생겼어요. 내일은 조금 더 편히 넘길 수 있겠다요. 하숙집 아주머니께 과일 상자를 전해드렸어요. 덕분에 길을 찾았어요. 제가 인사드리니 아주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처녀 참 밝았지요. 비가 와도 웃었어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오래된 등불처럼 들렸어요. 멀리 가면서도 끝까지 인사하셨나요? 제가 여쭸어요. 그랬지요. 다음 자리에서도 밤길을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았어요. 사람의 밝음은 오래 남는구나 싶었어요.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허리를 숙였어요. 인사는 늦어도 깊어질 수 있겠지요. 골목 끝에서 고개를 돌려 간판을 바라봤어요. 이곳도 제 여름을 기억해주는 자리였어요. 사진관에도 들렀어요. 카운터에 사진 사본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카운터에서 바로 적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하니 주인 어르신이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급했지요. 테이프도 잠깐 빌려드렸는데 글씨가 떨리더라고요. 그 떨림 덕분에 약속이 남았어요. 제가 천천히 답했어요. 어르신이 뒷면 글씨를 손바닥으로 살짝 덮으셨어요. 남는 기록이 꼭 나쁘진 않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사본을 맡기고 나왔어요. 쇼윈도에 비친 제 얼굴이 한결 편해 보였어요. 유리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적었어요. 다음 장으로 가도 괜찮겠다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 서랍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맨 아래에 남아있던 편지지. 묶음을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이름이 떠오르면 에서 멈춘 문장이 고요히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아래에 제 문장을 또박땡땡 또박땡땡 이어 적었어요. 윤상미님, 고맙습니다. 테이프, 사진, 사본, 말린 들꽃을 작은 상자에 함께 넣었어요. 뚜껑을 덮기 전 아버지 성함을 조용히 불러보았어요. 잘 들으셨지요? 상자를 서랍 안쪽에 넣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빈칸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오늘의 마음을 내일로 건네는 일뿐이라 생각했어요. 도서관에 작은 봉투를 맡겼어요. 표지에는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라고 적었어요. 안에는 사진 사본 한 장과 짧은 편지 그리고 사연 낭독 방송 시간 기록을 넣었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사서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다음 달 작은 낭독회에 올려볼게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사람의 밤을 비출 수도 있겠지요. 문을 나서며 휴대폰 메모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월 1회 이름을 부르는 시간.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누군가의 여름도 언젠가 앞으로 움직이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잘 건너왔어요. 낭독회 공지가 도서관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사서
선생님이 봉투 하나를 전해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공중전화 자리에서 찍은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그날 당신의 가족이 무사히 건넜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5글자가 다시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한 번 더 읽었어요. 사진을 앨범 맨 뒤 장에 꽂았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또렷하게 적었어요. 작은 들꽃 표시를 옆에 그려두었습니다. 그날의 냄새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다음 약속을 적었어요. 낭독회 첫 순서. 이름을 부르는 시간. 낭독회 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천천히 첫 문장을 열었어요. 고마운 분을 찾습니다. 객석의 숨이 고르게 맞춰졌습니다. 1998년 여름 달맞이 3길 공중전화. 옆에서 시작된 감사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저는 아버지의 문장을 한 줄씩 옮겼어요. 멈췄던 곳마다 한 박땡땡자씩 쉬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르겠습니다. 윤상미님 고맙습니다. 자리 한쪽에서 손등으로 눈을 훔치는 분이 보였어요. 조용한 울음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객석을 향해 부탁드렸습니다. 각자의 한 줄을 마음속에서 한번 불러보시라고요. 끝인사를 드리자 박땡땡수가 길게 이어졌어요. 소리의 온도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빗방울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카세트를 다시 재생했어요. 아버지의 젊은 목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이름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에는 약속이 아니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을 살짝 열고 강변 쪽 어둠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조용히 스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낮게 말씀드렸어요. 테이프가 멈추자 방 안이 더 밝아졌습니다. 숨이 길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테이블 위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남는 잔열이 오래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누군가의 이름을 먼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앨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왼쪽에는 그해 여름의 난간 사진을, 오른쪽에는 오늘의 노을 사진을 붙였어요. 두 사진 아래에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작게 화살표를 그려 다음 장을 남겼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였어요. 저는 휴대폰 메모를 열고 한 줄을 더했습니다. 월 1회 이름을 부르는 시간 계속. 라디오국에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연 코너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창밖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윤상미님.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어요. 고맙습니다. 잘 건너오셨지요. 등 뒤에서 시간이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여름도 한 줄로 기록해 보실래요? 그날 제게 우산을 씌워주신 분, 늦은 밤 전화를 받아 주신 친구, 이렇게요. 이름이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면 이름은 언젠가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난간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윤상미님 고맙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안이 빈칸을 작게 만들었다.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의 한 줄도 누군가의 밤을 비출 수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요.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당신이 고마웠습니다를 남겨주세요. 읽고 또 소중히 담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계속 열어보려고 해요.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앨범을 덮기 전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아래에 5글자를 또렷하게 남겼어요. 고마웠습니다. 창을 닫으니 방 안 공기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약속이 기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이름을 먼저 들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리마다 조용히 불러보려 해요. 다음 이야기는 공중전화가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된 또 다른 한 줄입니다. 곧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